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문에 보시면 처음에 복지국가 연구의 의미라고 하면서 복지국가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데, 복지국가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돼서 그 정통성이 정착된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서 계층 간, 성별 간 평등이 크게 진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스웨덴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분포 격차나 여성 노동력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이 소득 격차에서도 월등히 적고 여성 노동력 비율에서도 월등히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웨덴이 복지국가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러면 스웨덴이 우등생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찬양과 반발을 넘어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탄생시킨 현실 정치와 전략을 모색하고 경제공황, 인구 문제 위기, 산업 구조, 전환 등 공통 문제들의 어떤 이념과 전략으로 대응했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0년대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설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70년대 중반부터 정치적 요인설이 시작이 되면서 특히 노동운동의 힘을 권력 자원으로 보고 복지국가 제도가 형성되고 동원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권력 자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핑 안데르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는 우리가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권력 자원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이 90년대에 발표한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단지 사회 지출의 대소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밑에 사회 지출 플러스 탈상품화 지표와 계층화 지표를 통해서 복지국가가 사회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 자원론의 모델에 삼인주의 모델과 자유주의 모델, 그리고 보수주의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웨덴이 속해져 있는 사회주의 모델이란 노동운동의 강한 주도권 하에서 형성된 복지국가이며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권력 자원론, 계속해서 말하는 권력 자원론은 노동운동의 자원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중요성에 포커스를 주로 맞추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긴 하고 있지만, 이 에스핑 안데르센의 전략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권력 자원론이 자원이 동원될 때 전략이나 동맹 관계, 그리고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스웨덴이 굉장히 앞서 있는 모델로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략이나 동맹 관계, 정치적 관계에서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하고 알아보자라는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미야모토 타로는 권력 자원론이 전략 내용의 구조 파악에는 불충분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전략을 검토하는데, 첫째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의 관계, 두 번째로 복지정책 그 자체의 성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젠더와 가족이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복지국가 전략을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계속 이 책에서는 같은 군에 속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 역사나 전략이나 정치적인 요건에서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면서 성공한 복지국가 전략 또는 실패한 전략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복지국가 전략 구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 전략 구조를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복지국가 형성을 주도한 전략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복지정책과 경제정책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정책과 어떤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보편주의인지 선별주의인지, 선택적인지 일반적인지에 따라서 패턴을 나타낸다고 하고, 여기 별표에 보시면 복지정책으로서는 보편주의적을 선택하고 경제정책적으로는 선택적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의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 이 일반적과 선택적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일반적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이 경제 순환에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하고,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부문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서 경제 성장과 완전 고용을 실현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웨덴 모델 같은 경우는 보편주의적 복지 정책을 선택을 하면서도 이 경제 부문별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선택적 경제 정책을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의 경제정책적 특징은 앞서 말한 일반적인 경기 변동 대응 수요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선택적 경제정책인 거죠. 복지국가 전략의 구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본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 복지 정책 그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 그 자체를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노동운동은 보편주의, 자유주의는 선별주의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이 뭐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각국 노동운동이 자주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에 집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노동운동으로서 설명되는 보편주의는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체제 차원이냐 정책 차원이냐, 그 정책 차원에서도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뭐 이런 과정의 유형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초기 보편주의 복지에는 공동체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예를 들어 스웨덴 1913년 국민연금제 같은 것인데, 이것이 전후의 경제성장 속에서 전통적인 내셔널리즘 영향이 점차 저하되고 스웨덴에서 전후에는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 전략이 견지되고 정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기에는 복지국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스웨덴이 거기 선두에 있다, 스웨덴의 모델로는 3인주의 모델이고 노동운동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맥락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략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은 어떤 결합을 스웨덴에서는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스웨덴은 보편주의인지 선별주의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젠더와 가족 측면에서 전략을 한번 분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와 가족 측면에서는 이 급격한 사회 변화와 출생률 저하 속에서 여성과 가족의 형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인구 문제 위기를 계기로 일찍부터 젠더 시각을 복지국가 전략에 포함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이따가 설명을 해주실 건데, 책에도 49쪽에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 스웨덴의 모델을 보면 우상향으로 굉장히 높은 높은 위치에 포지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의 경우에는 고용 정책이 양성 노동 시장을 참여하는 것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육아, 수발 등의 사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정비를 하고 보험의 편향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브래드 위너 모델이라고 하는 전통적 가족 모델의 두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일본이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선별주의 성격이고 남성 소득자의 소득에 의존한 육아 수발의 모델로서 이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좌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독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가족에 대한 이전 극부를 두터운 쪽으로 하는 그런 복지국가를 마련을 했는데, 그렇지만 일하는 여성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국가 모델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인주의적 노동운동의 자원운동론이 어떻게 중요한 복지국가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세 가지를 더 붙여서 설명하겠다라고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이나 정치와 함께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들마다 복지국가 정책이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복지국가 전략과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국가는 타협의 산물로서의 복지국가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권력 자원론을 분석을 하면 타협 초점으로서 복지국가고, 이 국가마다 이 복지 정책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복지 정책이 그때마다 정치 세력의 성격을 반영하고 복잡한 대립과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타협과 균형으로부터 이 복지국가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와 전략 합리적인 선택의 산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노동운동이 주어진 제도와 정치적 역학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형성했는가, 이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로 중심으로 두는 것이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가 노동운동의 통합을 촉진을 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는 보수 세력이 리버럴, 농민당으로 분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분열을 고정화시키어서 노동자 정당의 입지가 우세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노동자와 시민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사회 규범으로서 일반적 공정과 부담 배분, 절차적 정의를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다르게 형성이 되었고, 어찌되었든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최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2장부터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